나 자신이 어떤 마음 자세로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세 번째 세션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시면 중요한 어떤 해답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좌장이신 박성원 그룹장님의 발제를 듣고 본격적인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전례 없는 변화를 겪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결과를 예측하기가 매우 불확실합니다. 매우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점. 마지막 세 번째는 원치 않는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하나 다 쉽지 않은 것이 없는데요. 이런 변화에 어떻게 우리가 균형감을 갖고 잘 생존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발제에 간략하게 미래 예측 역량이라는 것을 갖추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좀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가능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미래, 우리가 바라는 미래, 그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한국인은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을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삶은 늘 불안하죠. 불안하니까 사실 미래가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미래를 알고 싶죠.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제주도에 간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제주도행 비행기가 있을까 하는 걸 알고 싶지. 어제 저녁에 제주도를 떠난 비행기가 있었는지는 전혀 알고 싶지 않죠. 그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미래가 궁금하고요. 또 고통스러울 때도 미래가 궁금합니다. 지금처럼 코로나19가 언제쯤 종식될까? 되게 궁금하죠. 나는 미래가 궁금하지 않아 하는 거는 이 두 가지 케이스에 해당되지 않으시는 겁니다. 원하는 게 없거나 아니면 고통스럽지 않거나. 자, 그러면 미래가 늘 궁금하고 불안한데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까? 사실 인간은 부지불식간에 미래 예측을 합니다. 미래 예측을 하지 않고 움직이는 건 없어요.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미래 예측을 하는데 이게 종종 에러가 나요. 실패합니다. 사이언스에 2007년에 굉장히 흥미로운 논문이 하나 발표가 됐는데요.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하는 미래 예측에 실패하는 네 가지 경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경우, 경험의 데이터는 예측에 충분하지 않다. 이게 뇌과학자들, 심리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많은 것을 기억하는 것 같지만 사실 대략 세 가지 정도를 기억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매우 좋았을 때. 두 번째, 모욕적인 일을 당했을 때. 세 번째는 어제 일 정도.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게 많지 않은 거죠. 근데 이 많지 않은 경험의 데이터를 갖고 자꾸 예측을 하려니 자꾸 예측에 실패를 하는 거죠. 제가 KTX를 한 500번 이상은 탔을 것 같은데요. 저는 늘 KTX를 타러 갈 때마다 이거 내가 놓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예측을 합니다. 사실 제가 딱 한 번 놓쳤거든요. 그때 좀 부산행 KTX를 타는데 문이 앞에서 팍 닫히더라고요. 그 경험이 계속 저에게 KTX 놓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일으키는데 사실 499번은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을 할 때 이렇게 많지 않은 경험적 데이터를 갖고 하기 때문에 예측에 실패한다. 두 번째는 예측에 활용되는 기억은 디테일이 부족해요.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실수를 종종 하냐면요. 약속을 그냥 막 합니다. 저도 사실 약간 그런데요. 한 달 뒤에 어떤 글을 써주십시오. 그럼 제가 써볼게요. 이렇게 하는 거죠. 약속을 합니다. 근데 실제 맨 첫 주에는 선행 연구를 찾아보고 두 번째는 논리를 맞춰보고 세 번째는 한번 초안을 써서 친구들한테 돌려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주에 뭔가 글을 다 써야 되는 이 디테일한 과정들을 사실 막상 약속을 할 때는 간과하는 거죠. 그래서 늘 마감이 될 때마다 심장이 쫄깃한 거죠. 세 번째는 연달아 일어나는 상황을 간과할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상상할 때 사건의 초기가 어떨지만 예상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근데 바둑의 고수들은 7수, 8수 앞을 내다본다고 하잖아요. 어떤 사건은 뭐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또 뭐가 일어나고 그것이 일어나면 또 뭐가 일어나고 이렇게 연쇄적 반응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간과할 경우에 초기의 사건만 대처하게 되고 나중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처하지 못해서 이렇게 당황하게 되죠. 마지막 네 번째는 미래가 실현되는 맥락을 종종 우리는 간과합니다. 제가 아침에 생선구이를 잘 못 먹어요. 근데 저녁 때 배가 고플 때는
나 아침에 생선구이를 해줘도 먹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 아침이 되면 또 못 먹어요. 이게 미래가 형성되는 조건은 상황과 맥락, 조건에 따라서 다른데 그것을 우리가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네 가지의 종종 우리가 미래 예측에 실패하는 경우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험의 데이터는 예측에 충분치 않을 때는 사실 더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내가 혹시 놓친 정보가 없는지를 듣는 그런 노력들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예측에 활용되는 기억의 디테일이 부족하다 할 때는 내가 추진하려는 일의 전개 과정의 면밀한 이해를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연달아 일어난 상황을 간구할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쇄적 변화를 스스로 한번 이렇게 파악해보는 노력. 이것이 일어나면 이것이 일어나고 그래서 한 달쯤, 두 달쯤, 1년쯤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다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예측을 해보는 노력 필요하고요. 미래가 실현되는 맥락을 놓친다. 이 부분은 역시 미래의 일은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말이 있듯이 미래의 일은 새로운 조건을 모색하면서 새롭게 실천하는 것, 그런 것들이 되게 성공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래 예측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다면 조금 더 우리가 심화 학습을 한다고 할까요? 미래 수업을 한다면 우리가 흔히 지금 내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지 하는 것들은 다 사실 가능 미래의 영역이에요. 근데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혹은 나의 조직이 혹은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를 가고 싶어 하지, 이걸 미래학계에서는 선호 미래라고 합니다. 이 선호 미래가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 가지 가능 미래의 바람이 불죠. 여러 가지 순풍이 불고 역풍이 불고 횡풍이 불어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순풍인지 역풍인지 아니면 횡풍인지를 판단하려면 선호 미래가 있어야 돼요. 목적지가 있어야 이 목적지로부터 나를 더 서포트한다 하면 순풍인 거고, 멀게 한다 그러면 역풍인 거죠. 거기에 따라서 전략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가능한 미래들을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느 사회를 지향해서 가야 되느냐 하는 목적지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전략 설정에 도움이 됩니다. 제가 속해 있는 국회 미래연구원에서 작년 11월에 502명, 전국에 거주하시는 20대부터 60대까지 502명의 시민들과 서울, 대전, 부산에서 6시간이 넘는 우리가 토론을 했어요. 거기서 우리가 발견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 국민이 살고 싶은 미래, 바라는 미래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저희가 토론을 했거든요. 그 토론을 위해서 저희가 4가지의 미래 사회 상을 설정을 했는데, 도약 성장 사회, 시간이 걸려도 우리는 세계 1위를 가겠다. 지금 생존을 위한 안정 성장 사회. 세 번째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환경을 보존하는 보존 분배 사회. 현 세대를 위한 자원 분배, 현존 분배 사회. 이렇게 4가지의 배타적인 미래상을 두고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해서 가장 선호하는 미래가 뭔지, 또 가능한 미래가 뭔지, 또 피하고 싶은 미래가 뭔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했거든요. 재밌게도 보존 분배 사회가 선호 미래 1위를 차지했고요. 안정 성장 사회가 가능 미래 1위로 꼽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우리는 안정 성장 사회로 간다는 거죠. 국민들이 판단하기에. 근데 더 재밌는 거는 그 가능한 미래가 나는 꼭 피하고 싶다. 나는 그걸 회피하고 싶다 하는데 똑같은 1위를 했다는 거죠. 궁금합니다. 안정 성장 사회를 왜 가능하다고 보면서도 피하고 싶은지. 제가 국민들의 말씀을 좀 드려봤더니요. 대도시 중심으로만 발전하고 지방소에는 가속화하는 거. 기후변화 환경 문제를 품지 않는 안정적 성장은 무의미하다는 거. 나만 알고 자기 밥그릇만 챙기기에 바쁜 사회, 난 살고 싶지 않다. 안정취향은 지금과 같은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 사회가 분열된다. 이런 의견을 주시면서 이게 가능할 것 같지만 나는 그런 사회로 가는 것을 적극 막고 싶다. 그러면 국민들이 원하는 미래, 선호하는 미래는 뭘까요? 보존분배 사회인데요. 이것은 국민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미래는 가족의 개념이 유연하게 나타난 미래여서 매우 좋다. 또 계층 간의 갈등과 격차를 해소하는 미래여서 좋다. 또 탄소 제로, 미래가 꼭 와야 된다. 또 대기업, 중소기업의 공존은 내가 꿈꾸는 사회다. 이런 식의 의미 부여를 하시면서 나는 이 미래에 살고 싶다. 전문가 조사를 해봤더니 오히려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63% 이상이 이 미래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들을 하고 여러 번 회의를 통해서 이 미래상을 실현하려면 어떤 방향 전환이 필요할까? 개인과 공동체 단위에서는 개개인의 미래 기획과 추진을 돕는 공동체 형성, 또 정부 국가 단위에서는 경제적 성장에서 이제는 삶의 질 향상으로 전환해야 되겠다. 국제 관계에서는 국내외 연대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면 좋겠다. 이런 큰 방향 속에서 7가지 구체적인 전략을 저희가 마련해 봤는데요. 환경은 되게 대담한 목표입니다. 2050년에 1.5도씨 상승이 멈추자. 보건은 어떠한 감염병이 와도 막을 수 있는 방어 체계를 한국에 한번 선도해 보자. 주거는 도농 간 공평한 주거 환경과 생태 자족 조시를 구축하는 게 좋겠다. 노동은 제 마음만 들어도 떨리는데요. 노동자가 능동적으로 일을 선택하는 어떤 그런 사회, 온라인 플랫폼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기술은 제발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지 않고 인간 능력을 증강하는, 향상하는 그런 작업 환경이 마련되어 있으면 좋겠다. 사회는 더 이상 우리 혐오하지 말자. 혐오 처벌의 수위를 높이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사회적 결속력을 강화하자. 마지막으로 문화는 다양한 가족 파트너를 인정하는 열린 사회였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한국 국민들이 원하는 일종의 선호 미래인 것이죠. 이 선호 미래 상을 일종의 머릿속에 두어두시고 조금 더 전문가 분들하고 같이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우리가 살고 싶은 미래, 우리가 바라는 미래를 어떻게 읽어나갈 수 있을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션 3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세 분의 전문가 선생님을 모시고 대전환의 시대 50+ 세대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열띤 토론을 할 것으로 제가 기대를 합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 주제 1의 키워드로 50+ 세대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키워드를 한번 꼽아봤는데요. 불안, 또 어떤 부재 또는 불확실, 종의 앞에 불을 붙여서 삼불시대, 이런 게 아마 50+ 세대가 갖고 있는 마음을 제가 대표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먼저 제가 이철종 대표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이 대표님께서는 50+ 세대하고 거의 15년, 20년 가까이 여러 가지 스타트업, 사회적 기업, 또 중소기업 하고 같이 일을 해보셨는데, 그분들이 어떤 역량이 좀 부족한지, 또 어떤 자세가 좀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거기서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시죠. 전 그 50+의 문제하고 지금 50+ 세대들이 함께 해야 되는 뭐 기업이라든지 비영리라든지 공공 부분에서의 상호 간의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부터 좀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상호 지피지기가 안 돼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나를 알고 뭐 적을 알아야 뭐 백전백승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에 있어서도 기업이 진짜 필요로 하는 실무 인력 그리고 적합 인력에 대해서 판단이 잘 안 서 있고요. 뭐 기업뿐만 아니라 비영리 조직 그리고 공공 부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50+ 세대들도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능과 스킬과 경험, 뭐 연륜, 뭐 이런 것들이 작동될 수 있는 공간과 역할들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출발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치만 서로 높은 만남이 이루어지고,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서로 실망이 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발점을 다시 좀 봐야 되는 지점들이 있는데, 뭐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올챙이도 개구리의 모습을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대부분의 이제 그 50+ 세대들이 그 다시 새로운 이모작을 시작해야 되는 공간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올챙이 쪽에 그 겪어봤던 경험들, 활동들을 해야 되는 공간들이거든요. 근데 그 올챙이의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비영리 기구라든지 아니면 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 또 사실 올챙이에 맞는 역할들을 찾아야 되는데, 이 개구리가 오면 뭔가 큰 물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나룻배가 갑자기 큰 대양으로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큰 배들을 몰아봤던
사람들이 오면 바로 우리를 큰 바다로 인도해 줄 거라는 과도한 기대감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현실에서 맞닥뜨렸을 때는 실은 각종 잡무와 어떤 그 자잘한 역할들을 아주 그 넓고 얇게 진행시켜야 되는 출발점에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시 그 출발점으로 와 있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업과 비영리 조직, 공공 부분들도 인식하고 또 50+ 세대들도 그런 지점에서 내가 다시 처음에는 작은 아주 과도 같은 것들을 들고 활동했다고 하면 지금 장검을 차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 다시 이제 과도를 갖고 과일을 깎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상황으로 돌아가주는 부분들이 필요한 환경에 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만남을 서로 좀 인식하고 거기에 좀 서로에 대한 이해 관점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포지션, 그 공공 부문이나 어떤 비영리 기구 그리고 스타트업들이 50+ 세대에 대해서 우리의 실무 인력으로서 역할을 해주실 분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아주 높은 역량과 기대치보다는 작은 역할부터 출발하실 수 있는 분들에 대한 기대를 갖고 만나고 또 50+ 세대 분들도 위치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역할이 순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처음에 넓고 얕은 그 역할로 돌아가는 과정에 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다시 좁고 깊은 영역으로 들어가지는 출발점을 형성하자라는 기대치를 갖고 만나신다고 하면은 조금 더 그런 불안, 서로 간에 갖고 있는 불안과 어떤 불신, 이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조금은 그 좋은 출발선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50+ 세대가 어떤 그 태도, 생각 이런 것들을 바꾸지 못해서 뭔가 좀 적응에 불리하다, 좀 이롭지 않다로만 생각했는데 50+ 세대랑 같이 일하는 다른 세대들의 어떤 생각의 변화도 필요하겠구만요. 예, 그런 부분들이 사실 상호 소통, 교통이 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한쪽의 문제로만 보기보다는 분명히 50+ 세대들이 갖고 있는 경험치가 한쪽에 이제 치우쳐 있는 상황이 많긴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치우친 경험이 우리한테 어떤 또 반대의 각을 형성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기관이나 단체들의 고민들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50+ 재단의 황현주 우리 정책연구센터장께서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을 게 아무래도 이제 50+ 세대랑 얘기를 하는데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지금 보니까 자료에 평균 은퇴 연령이 49세예요. 50세도 안 된 나이에 벌써 은퇴를 해야 되고 나머지 정말 50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막대한 불안감이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또 그 불안으로 나타나는 그분들의 일종의 증세도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당연히 불안하죠. 지금 자장님께서 아까 발표를 하셨던 것처럼 사람이 이제 불안하게 되는 이유는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퇴직이나 은퇴에 대한 사건들은 아무리 내가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막상 이렇게 맞닥뜨려 보지 않으면 절대로 예측이 안 되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늘 이제 50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나는 아직도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사회가 나한테 기회를 주지 않아. 회사가 나보고 나가래. 약간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실제적으로 한 예가 어떤 기업에서 이제 고위 간부로 은퇴를 하셨는데 갖고 있는 배신감이 이제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풀 데도 없으니까 아마 가족에서 뭔가 문제를 막 일으켰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누나가 야 그만하고 너 집 근처에 너같이 이제 은퇴를 한 사람들을 위한 이렇게 캠퍼스와 재단이 있다더라. 한번 가봐라. 이렇게 안내를 받고 왔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본인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 내몰리고 늘 했었던 일에서부터 분리되는 것은 누구나 다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희 상담센터에서 2019년도 결과를 보면 일에 대한 상담이 52.3%로 가장 많아요. 특히나 비교적 젊은 50대 초반일수록 일에 대해서 욕구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나 아시다시피 50대 초반은 젊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있고 그다음에 또 자녀가 있는 낀 세대로서 해야 할 일이 많을 건데요. 근데 이제 막연하게 할 일이 없다라는 불안감보다는 본인이 과연 지금까지 일을 했었던 것들을 그대로 쓸 수 있을까?
나한테 고용 가능한 것들에 나한테 능력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시대가 굉장히 많이 변화하지 않습니까? 도전을 해야 되는데 사실 나이듦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도전이 그렇게 쉬운 일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보면은 이제 당장 일이 급해서 상담센터나 이렇게 막 문을 두드리세요. 그래서 상담을 해보면 일이 급해서 왔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만나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이게 일이 아닌 거예요. 그 어떤 이유 때문인지 가족 내 문제, 부부간의 갈등으로 이제 변화된 거죠. 그래서 상담에서 일단은 마음을 치유하고 가정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진단을 또 받기도 합니다. 사실은 저희 재단에서도 뭐 보람 일자리라든지 이런 인턴십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은데 본인들이 서류를 내세요. 근데 기존에 회사에서 다닐 때만 해도 나는 못하는 게 없었고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았는데 서류 통과도 못 되시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한두 번은 내가 뭐가 모자라서 이렇지? 라고 막 화를 내셨다가 나중에는 냉소적이 되시는 거죠. 아니, 다 쓸모없어. 그 일자리 나한테 필요하지도 않아. 이런 식으로 정말 동굴로 들어가시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사실 선생님들이 부족하거나 모자라서가 아니라 아까 이철종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갖고 있었던 전문 영역이 그냥 그 회사랑 잘 맞지 않아서 떨어진 거거든요. 내가 그전에 일은 잘했지만 이런 것들이 불안감이 굉장히 다른 형태로 포장이 돼서 막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내가 뭔가를 더 필요로 하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본인들이 미래 설계를 좀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화도 나고 불안하고 초조하시겠지만 일단은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또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공부를 하거나 뭘 찾아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이 당연한 수순이다라는 것들을 좀 인정하시면 그 불안감이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불안감이라는 게 이게 정말 심각하네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을 넘어서서 가족과 이웃과 동료들까지 더 괴롭히게 되는 그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건 사회적 의제로 다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첨언하자면 오시 선생님들의 특징이 본인이 불안하거나 본인의 이 상황을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라든지 평가를 사실 객관화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네. 왜 불안한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지조차를 사실은 잘 모르시는 거죠. 불안을 인정하면서부터 뭔가 문제를 풀을 수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유한 킴벌리의 손승우 본부장님께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일자리 문제 또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시대 뭐 이런 것들은 정부가 좀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도 유한 킴벌리에서 상당히 그 시니어 시티즌들을 위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고민하시고 또 창출도 하시는 것 같은데 정부가 아닌 기업이 이 시니어 인력, 50 플러스 세대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개인이 불안한 것처럼 사실 기업도 불안합니다. 특히나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그리고 이 고령화 속도가 빨라질수록 기업들도 소비자가 줄어들거나 소비자가 변화하거나 또 예측하지 못하는 미래로 가기 때문에 기업들도 불안하죠. 유한 킴벌리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 고령화 속도에 맞춰서 시니어 비즈니스를 하나의 주요 사업으로 좀 편입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계획하에 시니어 비즈니스에 더 많은 투자와 혁신, 이노베이션을 일으켜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가졌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계획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고령 사회, 우리 사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굉장히 큰 어려움, 이런 속에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사회적인 고령화라는 어려움을 인식하지 않고 혹은 또 개선하려는 노력을 같이 하지 않고 시니어 비즈니스를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뭘까라는 그런 고민을 내부적으로 좀 깊이 있게 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좀 더 액티브한 시니어 세대, 좀 더 역동적인 시니어 세대,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우리 사회의 어떤 고령화 문제를 좀 해소하거나 좀 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했던 두 가지, 하나는 시니어가 자원이다라고 하는 액티브 시니어 캠페인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시니어들은 복지의 대상이다라거나 하면 주된 직장에서 은퇴하고 나면
생산 가능 인구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인식 또 본인의 인식 이러한 부분에 대한 틀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64세로 되어 있는 생산 가능 인구라는 부분들은 좀 우리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64세까지가 생산 가능 인구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개념이었고 통계적인 관점이지 우리가 64세까지만 생산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개념에 대한 재정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러한 캠페인과 같이 이러한 캠페인을 해나가면서 좀 더 실질적인 일자리의 사례 그리고 실제로 시니어들의 경험과 지혜를 우리 사회에 풀어놓고 또 그분들이 그 속에서 행복하고 더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만들어내는 사례들을 좀 더 많이 창출해낼 수 있다면 시니어 일자리 그리고 고령사회 해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벽을 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과정들을 시니어 비즈니스의 성장과 같이 궤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시니어 일자리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네, 시니어 사업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는 주제 2에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듣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50 플러스 세대 개인의 어떤 불안이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그것이 결국은 또 기업의 불안을 일으킨다는 측면에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는 점에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주제 2를 좀 마감을 하면서 제가 이철종 대표님께 한마디만 더 여쭙고 싶은데 지금 손 본부장님께서 액티브 시니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소극적이지 않고 불안을 적극적으로 기회로 활용하는 근데 만나신 많은 그 50 플러스 세대 분들 중에 액티브 시니어의 면모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성격이 좀 어떻더라, 어떤 태도를 갖고 있더라.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올해 이제 저희 회사에서 퇴사하신 50 플러스 세대 분이 계시거든요. 지금 저하고 한 5년 동안 호흡을 맞춰서 같이 활동을 하셨고 지금은 사실 은퇴를 하신 게 아니라 다시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어떻게 보면 한 30, 40대 주축 실무 그 스태프들보다 훨씬 좀 임팩트 있게 그 자기 실무 생산력을 발휘하셨던 분이신데 사실 그런 실무진들하고 같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장 큰 자세는 저는 그분이 갖고 있던 겸손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하고 본인의 경험을 이렇게 내세우고 그것을 아직도 실무를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주니어 그룹들에 비해서 훨씬 업무 생산성이 좋으신 그 50 플러스 세대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신 세대들한테 먼저 기회를 부여하고 본인은 서포트하는 역할로 포지셔닝 하시면서 주도하기보다는 보완하고 또 보좌하는 역할로 자기 위상을 잡으시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젊은 그룹들이 함께 팀워크를 맞춰갈 수 있게끔 하는 역할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됐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본인이 다시 이제 스타트업을 준비하실 수 있는 계기점을 만드신 것 같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갖고 계신 경험을 주도하시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하는 젊은 세대들한테 그 주도성을 갖게끔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보완제로서 그리고 서포트하는 역할로서 그 포지셔닝을 잘 해주신다고 하면은 훨씬 50 플러스 세대에 대해서 젊은 그룹들이 적극적으로 영입하려고 하는 모습들도 나오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네, 미래 세대를 위한 일종의 기반, 토대를 만들어 주시는 역할을 해주셔서 이 젊은 세대들한테도 존경도 받고 본인의 새로운 쓸모를 개척하는 그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주제 2로 좀 넘어가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도대체 어떠한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고 어떠한 성취를 이뤘고 또 한편 어떠한 한계가 있었는지를 좀 우리가 얘기를 해야 실질적으로 50 플러스 세대에게 아주 그 실용적인 일종의 어드바이스를 좀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손승우 본부장님께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한 킴벌리는 이제 신중년뿐만 아니라 이제 노년층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오셨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어떤 성공의 경험 또 아마 하시면서 또 어떤 거는 실패하셨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개별 기업이 엄청난 일을 할 수는 없었을 테고요. 좋은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혹은 또 이제 모델이 되는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제일 처음 그런 그 일자리 사업을 시작했던 거가 아마 2012년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는 제가 50 플러스가 아니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50 플러스가 됐네요. 근데 아마 TV 보시는 분들께서 이분이 왜 50 플러스냐, 40 마이너스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말 요즘은 이렇게 다들 젊으시잖아요. 이렇게 다들 젊으신 분들이라 시니어 일자리 사업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시니어 일자리 사업은 세 가지 유형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첫 번째는 시니어들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또 공급하는 작은 소기업들을 육성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이러한 소기업들이 시니어들의 필요로 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함으로 해서 시니어들이 보다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액티브 시니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도 되겠지만 이러한 소기업들이 커가면서 시니어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이러한 시니어 소기업들이 계속 커나가고 시니어 소기업들이 서로 시너지를 창출하면서 대기업들과도 서로 협업을 하고 그래서 결국 결과적으로는 경제 파이를 키우는 죄송합니다. 그런 결과들을 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구체적인 사례를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돋보기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제품인 것 같지만 그것을 주얼리 돋보기로 만들어내면서 그러면 시니어들이 돋보기를 사용해서 제품 사용 설명서를 보거나 본인이 책을 읽거나 또 사회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막상 꺼려했던 것들을 굉장히 그냥 남들에게 보여주거나 해도 자랑스러운 주얼리 돋보기 같은 걸 생산하는 소기업이 있었는데요. 초기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로 시작을 했고 디자이너 출신인 어머니가 디자인을 해주셨어요. 은퇴하신 분이신데 그리고 굉장히 젊은 여성분이 CEO셨는데 굉장히 역동적으로 일을 해와서 지금도 굉장히 비즈니스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니어들이 원하는 또 필요로 하는 제품들을 하지만 거기에 시니어도 같이 결합을 하고 새로운 제품들, 이노베이션, 혁신하는 제품들을 만들어낸 그런 사례였고 또 은퇴하신 역량 있는 시니어들이 외국인들께 한국어를 가르치는 시니어 튜터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을 이제 지원하면서 육성을 해왔는데 지금도 그 사업이 잘 운영을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니어 튜터들이 우리 한국의 언어뿐 아니라 문화도 또 이렇게 전파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소기업들을 한 37개 정도를 지금까지 육성해 오면서 거기에서 시니어 일자리와 또 시니어가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면서 시니어 산업 생태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해왔는데 일자리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몇백 개 수준이었는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굉장히 가능성을 보고 앞으로도 필요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많은 기업들이 또 우리 사회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또 다른 사례 두 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시니어 케어 매니저라고 해서요. 데이케어 센터나 시설에 계시는 시니어들께 가서 심리 치료도 해드리고요. 그리고 상담도 해드리고 그리고 위생 교육도 해드리는 이러한 역할인데 이러한 시니어 케어 매니저들을 육성하는 사업인데요. 제일 첫 번째 시니어 케어 매니저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자를 받아서 이제 같이 이제 선발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사실 역량 있는 시니어들 또 어르신들께 뭐 심사하고 이렇게 뭐 선발하는 과정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막상 그분들을 심사하면서 어떤 분들일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면접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사실. 첫 번째는 그분들의 역량이 굉장히 뛰어난 젊은 세대를 보냈던 분들이 너무 많아서 놀랐고요. 교장 선생님 출신도 계셨고 은행 지점장 출신도 계셨고 혹은 또 간호사 출신도 계셨고요. 또 요양보호사를 하셨던 분들도 계셨고 다 본인들의 일들을 하셨던 분들 또 전문직에 계셨던 분들도 같이 오셨는데 55세가 되신 분도 계시지만 75세가 된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또 목적은 모두가 내가 평생 직장을 구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용돈을 벌겠다 혹은 또 생활비의 일부를 보탬이 되겠다 혹은 또 그런 건 난 다 상관없이 보람을 찾겠다 이런 분들도 계셔서 굉장히 니즈도 다양하고 그리고 사회생활할 때 주직장에서 무엇을 했던 그 다음 단계로 가는 단계에서의 준비는 또 이렇게 미리 하고 또 끝없이 75세가 돼도 의욕과 보람을 찾는 이런 분들이 많으시구나라는 걸 또 그때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유료 비즈니스가 될 정도로 굉장히 활동을 잘 하셨지만
아쉬웠던 부분은 실제로 이제 그것이 비즈니스 모델이 돼서 좀 활성화되지 못했던 것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원래 만들었던 목적은, 시작을 했던 목적은 이러한 모델들이 비즈니스 모델이 돼서 복지가 다 충당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비즈니스 모델로 충당을 해서 우리 사회 안전망이 되고, 또 시니어가 시니어를 케어하는 노노 케어의 하나의 모델이 되고, 시니어 일자리가 되면서 시니어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시설에 가지 않고 재택에서 재택 요양을 하거나 본인 집에서 살아가면서 더 자존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작은 모델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 가는 데는 현재까지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사회가 좀 같이 풀어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입대까지 한 100을 시도를 하셨다면 성공률은 몇 프로라고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7개의 소기업들을 육성을 했는데, 현재까지 잘하거나 성장하는 분들이 한 절반 정도 되시는 것 같고요. 네. 나머지 부분들도 없어지진 않았지만 좀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네. 또 현재는 좀 비즈니스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상당히 고령사회라는 게 우리가 낯설고 어렵고 처음 맞는 그런 환경이라면 절반의 수율도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대단한 거죠. 네네.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도 있다고 봐서 이러한 시니어 산업 생태계가 더 많이 구축이 되고, 그 속에 시니어의 일자리, 그리고 거기에 청년 일자리도 같이 커지면서 경제 파이가 같이 커지는 이러한 솔루션들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10개 중에 하나 성공하면 된다는 게 일종의 벤처기업계의 생태계라고 네, 한다는데 네. 오히려 그쪽은 50%가 넘네요. 예, 그렇습니다. 반면에 또 그러니까 이게 시장 지향적인 이제 이런 쪽에 뭔가 일자리도 있지만, 일종의 우리가 제3섹터, 시민사회 영역, 사회적 일자리 이런 쪽도 굉장히 최근 한 20-30년 내에 포션도 커지고 일자리의 수도 많이 늘어났거든요. 거기서 생산하는 일종의 사회적 자본, 사회적 신뢰 이런 것들이 사회적 기업들이 만들어 놓은 토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이 대표님 어떻습니까? 사회적 기업 쪽에서 50 플러스 세대가 만들어 놓은 일자리 성공과 좀 한계를 좀 정리해 주신다면. 우선 사회적 기업은 뭐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라기보다는 지역사회, 환경 그런 부분들의 어떤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된 어떤 미션 비즈니스 조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미션 비즈니스에 기반해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경쟁 추구보다는 어떻게 하면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지향점을 갖고 있고, 그런 지점에서 사실 기업의 지속 가능성은 이익을 창출하느냐에 있다고 하면은, 사회적 기업이나 제3섹터의 지속 가능성은 지역사회와 삶의 지속 가능성들이 어떻게 형성될 수 있을 것인가에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사실 50 플러스 세대분들이 대부분 이제 우리가 20세기를 거치면서 굉장히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자기 커리어들을 쌓아오고 그리고 성과들을 이루어 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성장 지향성에 좀 포커스가 돼 있으셨던 거죠. 그것을 어떤 지속 가능한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지점에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기대치를 낮추고 어떻게 보면 삶의 어떤 연속성들을 살려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완충지대를 이 사회적 경제 활동 또 비영리 섹터에서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의 한계성은 실질적으로 이제 굉장히 경제적 풍족들을 거쳐오시면서 온 50 플러스 세대들이 아직도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치들을 좀 낮추고 들어오시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다운사이징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생계나 어떻게 보면 소득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좀 다운사이징돼서 접근이 되어져야 되는데,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도 이게 그냥 일반 비즈니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생업형 비즈니스, 생계형 비즈니스로서 나의 어떤 삶의 질 그리고 어떤 경제적 충족성들을 이런 사회적 경제에서도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에 반대의 상황에 이제 사회적 경제들이 좀 놓여 있다 보니까 그런 지점에서 좀 많이 금방 실망하시고 또 다른 모색점을 하시려고 하는데, 사실 진짜 고부가 가치를 형성하면서 과도한 경쟁을 추구해야 되는 영역 안에서는 50 플러스 세대분들이 이제 경쟁력 갖고 가기에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삶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부분들을 좀 놓고 보면서 사회적 경제라든지 아니면 비영리 섹터라든지 그리고 공공 부분에서는 사실 이제 보육, 교육, 돌봄의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이것은 사실 청년들이 복무하기보다는 50+ 세대들이 좀 더 기능해줘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본인들의 역할을 찾으면서 조금 더 기대치를 낮춘 접근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그런 한계를 좀 극복하면서 이 50+ 세대들이 그 사회 안에서 역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확장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우리 세대가 보면은 이 경쟁 중심주의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피곤하고 또 성장 지상주의에서 사실 피곤했던 것도 사실인데 그때까지의 어떤 그 경험들도 좋습니다만 이제는 사회적 기업 쪽 그 섹터로 넘어갈 때는 좀 다른 식의 방향 전환, 지속 가능, 좀 느린 사회, 빠른 사회보다는 그다음에 어떤 이윤 창출보다는 전반적인 사회적 어떤 신뢰, 어떤 자본 이런 것들을 좀 확충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하면 목적을 좀 잡아나가면 훨씬 더 적응을 잘 하리라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세션 주제 2에서 제가 황윤주 센터장님께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손승우 본부장님께서 좀 역발상 같은 얘기를 좀 하셨어요. 시니어 산업들을 이렇게 성공하는 것들을 보면 뭔가 역발상이 좀 있더라. 아까 그 주얼리 돋보기 같은 거. 그다음에 그 이철종 대표께서는 아까 그 말씀 중에 제 기억에 싹 들어오는 게 어떻게 하면 미래를 상상하고 협력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50+ 세대와 같이 일을 하시면서 일종의 업스케일링, 리스케일링, 스킬링 그런 표현들을 좀 많이 쓰시던데 그거 좀 이렇게 좀 사례를 설명을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 사례라고 하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 2016년에 세계 경제 포럼에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 사회를 이제 대비하려는 역량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복잡한 문제 해결력, 비판적인 사고, 창의력, 대인관계 등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뭐 상상이 되시는 것처럼 50+들은 어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나 아니면 대인관계가 이제 좀 네트워크가 발달돼 있거나 이런 소통 같은 건 되게 잘 돼 있죠.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디지털 사회의 전환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어떤 뉴 미디어의 문해력이라든지 IT 활용 능력이라든지 디지털 문해 같은 경우는 조금 취약한 부분들이 많죠. 아까 이철종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장에 대한 도전도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극복한 사례나 뭐 그 업스킬이나 리스킬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캠퍼스 안에서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비대면으로 전환을 했어요. 화상 회의를 하게 되고 온라인 교육 과정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모든 선생님들이 그 부분을 쉽게 접근하신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 중에서 디지털 전환이 굉장히 빠른 분들이 있는 거죠. 그분들이 먼저 어떻게 하면 온라인 채널을 습득할까를 먼저 이제 익히신 거예요. 본인이 익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스텝을 어떻게 밟았냐면 다른 분들을 위해서 내가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원들이 그것들을 다 일일이 선생님들한테 알려주고 디지털 전환을 하기엔 너무나 어려운 건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 중에서 디지털에 좀 더 친화적인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그런 분들을 먼저 선발을 해서 그분들한테 온라인 접근성을 길러드리면 그분들이 굉장히 하기 어려운 선생님들한테 하나씩 한 분씩 접근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어려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무사히 사실 온라인으로 전환을 조금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디지털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50+들한테 더 필요한 것은 이 굉장히 급변하는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수용력을 가지고 포용을 할 수 있는지의 사고의 전환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노동 환경이 변해서 앞으로는 긱 근로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필요한 일이 있으면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업무가 번역할 사람이 필요해요. 아니면 디자인할 사람이 필요해요. 의사소통할 사람이 필요해요. 카운셀러가 필요해요. 이런 것들이 막 온라인 통해서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50+들도 사실은 본인의 경력을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더 접근할 수 있어야 할 텐데 본인들이 그런 정보가 없거나 늦어지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50+들이 소외받을 수도 있지만 더 기회가 확대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빠르게 바뀌는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수용하고 포용하느냐 그 이후에 내 기술을 리스킬하고 업스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결국 본인들이 학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다양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들도 있고 이게 지원 체계가 만들어지긴 하지만 본인이 어쨌든 뭐 폴리텍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50플러스 재단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할 때 스스로 배우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업스킬과 리스킬은 될 수가 없거든요. 특히나 사회적 경제 조직의 하나의 협동조합 형태는 각각의 어떤 공통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기술을 리스킬하는 데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런 기회를 좀 더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좀 더 도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50플러스들이 사실은 정보화가 늦어지지는 않았어요. 전국 평균하고 비슷하고 활용률은 100%가 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그 경제 활용 능력으로 가면 사실은 격차가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카톡이라든지 SNS를 하고 유튜브를 얼마나 보고 그다음에 뭐 물건을 사고 예약을 하고 해서 벗어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긱 플랫폼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고 나의 능력을 온라인 시장화시킬 수 있느냐는 굉장히 디지털 정보의 고도화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 스스로 학습을 해야 될 수밖에 없고 다가오는 세상에 대해서 열린 마음이 있지 않으면 되게 어려운 상황이니까 저는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네, 그 말씀 드리니까 조금 이렇게 우려했던 것들이 좀 사라지는 것 같은데 50플러스 세대 지금까지 잘 해왔다, 잘 적응해왔다. 근데 조금 더 자기의 능력을 고도화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한 것 같다. 그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중국의 거지들은 그 구글통에다가 QR 코드를 붙여놓고 그러면 바로 자동으로 입금이 되도록 한다는데 그들도 그렇게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는데 50플러스 세대라고 못할 게 없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저희가 불안하다 하는 어떤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50플러스 세대에게 주어진 기회, 거기서의 성취 또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마지막 좀 미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기업에서, 사회적 기업에서 혹은 50플러스 재단에서 어떠한 전략으로 50플러스 세대를 좀 지원하면 훨씬 더 그분들에게 새로운 삶의 어떤 기회를 줄 수 있을까 하는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제가 황윤주 센터장님께 아마 해외 사례, 혁신적인 사례를 많이 살펴보셨을 것 같아요. 그중에 좀 특징적인 거 한두 개만 좀 설명을 해주시면은. 예, 대표적인 사례로 그 미국의 앙코르닷오르그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앙코르 펠로우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재단 초기에도 일자리 모델로서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좋은 사례는 많이 알리면 알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앙코르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업에서 제 퇴직자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비영리 단체 이런 곳에 자신의 기업에서 일하는 조직원들, 퇴직을 앞둔 선생님들이 본인의 전문성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파견을 보내는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보통 비영리 기관이나 사회적 경제 조직 같은 경우에는 늘 사람이 부족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을 회사가 지원을 해주고 회사는 퇴직자한테 이런 조금 약간 점프업이나 경력의 전환의 기회를 사회적 공익 활동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일종의 인턴십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휴렛패커드의 직원을 대상으로 먼저 시작을 했었었는데 이게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고 해요.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평가를 해보면 약 96% 사회적 경제 조직이나 비영리 기관에서 굉장히 만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 사회 공헌형 프로그램으로 기업한테 기회를 준 거긴 하지만 일단 퇴직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휴렛패커드가 어느 정도 일정의 비용을 부담하지만 그 비영리 단체에서도 그 인건비를 좀 제공을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인텔이나 IBM이나 굉장히 큰 회사들이 이런 앙코르 펠로우십을 적극 활용하면서 본인들이 인건비를 다 제공을 해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2개월 동안 퇴직을 앞둔 선생님 55세 이상의 그 전문가들이 그 비영리 단체에 가서 본인들이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50개 주에서 50개 단체에서 기업에서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공헌 활동 플러스 어쨌든 일자리 그 퇴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보여지고 미국의 나라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로 네덜란드의 트리피도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회적 기업 스파클링 앳 워크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자리 프로그램인데 비슷해요. 그런데 이 트리피도의 관점이 약간 저희 재단 관점하고 비슷한데 이 고령 사회가 문제가 아니라 기회다.
중장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고 이것을 필요로 하는 공익단체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으로 출발을 합니다. 근데 아까 얘기 들어본 거랑 앙코르 펠로우십이랑 굉장히 비슷한데 이 트래피도가 조금 다른 거는 이거는 사회공헌형 활동에 플러스 자원봉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트래피도 프로그램에 들어오는 회사는 임금을 그러니까 100% 주던 임금을 한 80%만 줘요. 80%만 주는데 대신에 노동자들 자기네들 직원들한테는 60%만 일을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60%만 일을 하고 월급은 80%를 줄게. 그럼 나머지 20%를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공익단체들 같은 데서 사회공헌 활동, 자원봉사 활동으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0%는 일가정 양립이나 여가를 해서 써라. 이런 활동을 해주는 거죠. 아니면 90%의 임금을 주는데 대신에 80%만 일을 해. 그리고 20%는 자원봉사 활동을 해. 이런 식의 프로그램이 트리피도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게 퇴직자만 대상으로 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전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사회공헌을 한다는 데 의의가 있고 직원들은 자원봉사를 하다 보니까 사회적 약자라든지 좋은 일을 함으로써 업무에 더 창의력도 있어지고 자기가 좋은 일을 한다라는 보람도 느껴져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났다고 해요. 대표적으로 그 조개 모양에 있는 셀 에너지 회사인 거잖아, 쉘. 거기서도 이 트리피도 프로그램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90%의 월급만 주고 일주일 중에 하루는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해요. 근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그들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50플러스들 퇴직자를 앞둔 사람들한테 퇴직 프로그램으로 굉장히 좋구나라는 결론을 또 내렸다고 해요.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러니까 NGO나 이런 비영리 단체에서는 기획 그 인건비를 해소할 수 있고 기업은 공헌형 활동을 할 수 있고 직원들은 어쨌든 좋은 일을 한다는 데서 사회적 가치도 느끼고 또 퇴직하기 전에 아까 이철종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나가면 내가 전문성뿐만 아니라 굉장히 실무 영역을 길러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퇴직자들이 한 번이라도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 훨씬 더 그 퇴직한 다음에 다양한 일을 하는데 겁이 안 나는 거죠.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승우 본부장님, 저런 혁신적인 프로그램이 이 한국 기업에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이제 제 회사 경험하고 잠깐만 짧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는 그 사내에서의 교육 프로그램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내에서 저희는 사내 교수를 두고 있는데요. 선배 직원들이 후배 직원들한테 경험을 가르치고 또 새로운 기술들을 가르치는 교수분들이 계셔서 새로운 일들 또 디지털라이제이션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열어주면서 업무에 빨리빨리 적응하거나 또 시스템이 바뀌거나 해도 그것들에 대해서 빨리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은퇴 지원 프로그램처럼 은퇴 전에 미리 이제 그 은퇴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과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다른 거 하나는 금방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커뮤니티에 미리 참여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보면 사회에 나가면 뭘 하지에 대한 부분들이 다 벽처럼 막혀 있는데 미리 NGO라든가 NPO라든가 혹은 또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이러한 기회들을 미리 경험해 본다면 은퇴 후에 또 주직장에서의 은퇴 시에 사회에 참여하고 또 액티브 시니어로 살아가는데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한국에도 그러면 적극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겠어요. 가능하죠. 가능하고 저희 회사는 일부 또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NGO 사례들은 제가 많이 경험해 본 부분들이라 충분히 일찍부터 경험을 한다면 사회에 나갈 때도 훨씬 더 불안하지 않게 또 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열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철종 대표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자, 이런 것들 혁신적인 시도 또 기업의 노력 이런 것들을 좀 뭔가 사회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부 또 어떤 그 민간 기업 그다음에 일종의 개인 뭐 마을 공동체까지 포함해서 어떠한 그 거버넌스라든지 체계가 좀 있어야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런 가능성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까?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네. 저는 한쪽으로 기울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 중에 하나가 사회적 경제 기업 상품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유통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팔로우 개척을 위해서 지원하는 게 어떻게 되냐면 사회적 경제 기업에게 지원합니다. 근데 사회적 경제 기업의 팔로우가 개척이 되려고 하면 사실은 소비자들에게 지원이 많이 가야 되거든요. 소비자들한테 쿠폰을 지급한다든지 소비자들한테 여러 가지 구매 혜택을 준다든지 해야 사실 소비자들이 사회적 경제의 상품들을 이용할 수 있는 경험치들을 높이게 하고 그 경험이 결국 재이용이나 재구매로 이어질 수 있게끔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 50 플러스 세대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50 플러스 세대들을 어떻게 지원할 건지에만 맞춰져 있는 거죠. 사실 50 플러스 세대가 활동해야 되는 공간 그리고 관계 맺어야 하는 대상 이런 것들에 대한 다른 각도의 지원 그리고 다른 연결점들도 그 프레임 안에 같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계속 50 플러스 세대만을 직접 지원하는 거에 포커스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이제 다른 시야와 다른 지원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해야 실질적으로 그런 연결들이 훨씬 원활하게 그리고 확장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네, 50 플러스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 사회의 생태계 또 전 세대에 걸친 일종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맺은 말을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토론을 정리하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은 손승우 본부장님도 그러셨는데 50 플러스 세대가 됐습니다. 그 나이가 됐습니다라고 하는데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웃으신단 말이죠. 그렇게 안 보이죠? 이렇게 하시면서. 근데 오늘 몇 분의 오늘 토론을 보면서 자랑스럽게 본인의 나이를 얘기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 자신감은 어디서 나왔을까? 이때까지의 자신의 어떤 역사, 경험에 대한 자부심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새로운 쓸모에 대한 자기의 확신도 있다. 그래서 웃으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몇 가지 연구를 좀 해보면 사회적으로 다각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미래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는 사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50 플러스 세대 분들 여러 가지 다양한 적극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믿고 여러 사회 활동을 하시다 보면 조금 더 긍정적인 미래상이 그려지고 좀 더 자신 있게 나머지 삶을 영위해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들게 하는 오늘 토론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세 분 전문가 선생님들 오늘 귀중한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성원 그룹장님을 좌장으로 네 분께서 또 열린 토론을 50 플러스 세대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정부의 어떤 정책 그리고 연구기관의 또 재단의 노력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나왔던 가장 핵심적인 것은 50 플러스 세대 본인의 노력 그리고 자신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힘내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과 의견들이 채팅창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사연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2020년 보람 일자리 활동을 하기 전 2019년에 도전을 했다가 영광스럽게 탈락한 경험이 있습니다. 겸손함이 부족했다는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지금은 프리랜서라고 스스로 직함을 부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50 플러스 캠퍼스와 센터에 훌륭한 교육 프로그램이 많으니까요. 참여하시면 많은 50 플러스 세대가 만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경험한 것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많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되는 그런 글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질문 사전 등록하신 당첨자 50명은요. 50명은 50 플러스 일자리 포럼 홈페이지에 공개가 됩니다. 여러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세 번째 세션을 진행을 해주신 네 분의 토론자님, 박성원 그룹장님, 40-라고 자칭하신 손승우 본부장님, 40-는 30대니까 40 플러스로 살짝 워낙 스타일리시하고 멋있으신데 이철정 대표님 그리고 황윤주 센터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50 플러스 일자리 특별 포럼 대전환 시대를 건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나는 50 이후에 아무 일도 안 해도 돼.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일 안 해도 돼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나한테 맞는 어떤 일을 하고 싶고 사회에 기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완전한 해답을 얻지는 못하셨지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시작해야 되겠다. 이제 초석을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됐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50플러스 재단에 문을 두드려야 되겠다라는 방법도 아셨을 거고요. 여러분이 대안 제시를 스스로 하시고 좀 더 자신감을 가지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50플러스 재단과 SBS, CNBC가 공동으로 기획 다큐멘터리를 준비했는데요. 12월 13일 오전 9시 대전한 시대 신중년의 선택은이라는 제목으로 SBS, CNBC를 통해서 방영될 예정입니다. 모쪼록 저희가 마련한 이 행사와 그리고 다큐멘터리가 50플러스 세대뿐만 아니라 힘든 상황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큰 힘과 의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이 급변하고 있죠. 디지털 그리고 AI 시대로의 전환. 여러분이 정보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선택해서 따라가시겠습니까? 기브업 세대가 되지 말고 캐치업 세대가 되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이 밀려오는 파도 속에 여러분 떠밀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멋지게 적응해서 서핑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정한 서퍼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50플러스 재단에 또 많은 일자리 창출과 노력까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